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받아든 것은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던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외국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사고와 온갖 의혹, 논란에도 침묵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와 이거 봐 살이 실한 거 봐. 이 대게가 왜 이래 무거워? 이거를 2kg에 스픽스몰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게는 다리다리마다 살이 완전히 찰지게 들어가 있고, 이 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게다. 직접 드셔도 좋고요. 공항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 함께 나눠 드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이 후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하루에 2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참여해 계신 분들은 다 구독 누르셨겠지만요, 다시 보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저희들이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그만큼 앞당길 수 있습니다. 50만 구독자 달성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요즘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저희도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점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48만 5천 명인데요.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만 구독자 언제 달성할지 날짜를 맞춰주십시오. 예측한 날짜를 스픽스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골라서 두 분께 베트남 럭셔리 여행권 2장 드리고 또 20분께 광화문 살롱 베이커리 고급 선물 세트 드리기로 했는데요. 일찍이 탈락하신 분들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를 성원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스픽스 이름을 걸고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선물은 우리 스픽스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김준혁 한신대 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좀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막 크게 내고 그러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목소리 키워야 될 때예요. 예.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엄청나게 역사적인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수석빈 강령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우리가 흥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청문회도 그렇고 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대응하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누님이 매형하고 이제 북경에서 사업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중국이 한국인들 관광을 좀 풀어주고 예. 중국 사람들도 제주도 지금 막 엄청 오고 하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으로다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극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또 경제 보복 같은 게 제재가 있게 되면은
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 교포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내부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진짜 일체 생각하지 않는 거 저는 이런 거에 더 격분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이런 건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가 빠져서 35.6 그리고 긍정은 61.2 긍정 오르고 부정 오르고 그렇게 됐나요? 부정 오르고 긍정이 부정 내려갔어요. 오르고 네. 예, 긍정 빠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부정이 60%대가 된 것이 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쭉 50% 후반에 머물러 있다가 60%를 넘어섰고 부정평가가 61.2 그리고 긍정이 35.6으로 빠졌는데 갤럽은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지지율이 2.7%포인트면 좀 한계 좀 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잼버리 파행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조사 기간이 14일에서 18일간, 14, 15, 16, 18 그렇게 이제 나흘간 닷새, 그러니까 지난 14일부터 시작해서 18일날 끝났는데 이때 보면 이제 광복절 경축사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광복절 경축사 8월 15일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잼버리 결과를 놓고 잼버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으니까 지난주는 이 공방이 이제 심했는데 여기에서 상당 부분 이제 말하자면 중도층의 이반이 조금 있었다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그때 전 정부의 책임을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율로 조금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 좀 의아스러운 거는 바로 지난주에 대통령 부친상이 있었거든요. 예. 부친상이 이제 있었고 그 직후에 이제 출국을 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갈 때 사실 여기에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통상 대통령의 그런 가족상이 날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통상 이건 대통령에게 좀 우호적 여론도 조금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부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잼버리 후폭풍으로 놓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분이 반영이 안 돼서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의 성과 부분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갤럽이 조사할 때 어떻게 반영될지 이건 유동적이지만 어쨌든 부정이 60%가 넘었다는 건 이건 매우 조금 좋지 않은 신호고 총선이 지금 뭐 이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연한 교수, 부정평가 60% 기록한 게 지난 5월에 한 번 있었고 14주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2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승 흐름이 꺾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좀 전에 우리 최수영 그 메시지 컨설턴트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잼버리 파행 후폭풍 얘기하는데 이거 좀 약간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이 잼버리 파행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소위 이른바 총체적인 국가 행정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물론 여론에 채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도 충분히 여론 작업이라든가 예열 작업을 갖지 못했어요. 왜? 이게 보면은 이번 외교를 통해서 드러난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보수 진영에서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념, 가치 이런 것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실리,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들러리 외교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좀 배치되는 흐름이다. 실제 국내 여론은요. 이를테면 한미동맹의 강화 또는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를 물어봤을 때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에 대한 여론이 훨씬 찬성률이 높습니다. 그런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어떤 그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반등 흐름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잼버리 파행 후폭풍이라고 분석하지만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얘기고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난맥상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 기간에 뭐가 있었는가 보면은 잼버리 문제도 있었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한 것과 관련한 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이 또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벌어졌던 온갖 의혹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김준혁 교수. 저는 이 여론조사 보면서 굉장히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30대와 40대 이상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갈렸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금 전에도 백운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내용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8.15 경축사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해서 40대 이상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70대 이상인 7.7%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문제인데 오히려 20대부터 30대까지는 그것과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이긴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 문제,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경축사 때문에 분노해서 40대 이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낮췄는데 20대, 30대들은 전혀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일 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으로 20대, 30대들 갖다가 겨냥해서 더 치고 나가고 다음 총선도 이 부분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령별 지지율을 봤더니 이번에 3%포인트 가까이 빠진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고령층 지지율이네요. 예. 고령층 지지율이 53.6%였는데 지난주가 61.3이었거든요. 거기에서만 7.7%포인트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60대가 48, 50대가 30.9, 40대가 23.8 모두 전주 대비 3에서 4%포인트 내렸으니까 광복절 기념사에 실망한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임세은 대변인은 어떤 요인을 분석하십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아까 긍정이 35에서 이렇게 전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 60%가량의 부정 콘크리트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4주 만에 부정 60으로 갔다고는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매우 부정하는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이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과 거의 싸우자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고지고대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지율 1%가 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이건 국민에 대한 그 전쟁 선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저는 이 부정 60을 깨기는 어렵다. 그리고 35에서 36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그냥 그 보수층이 그냥 움켜쥐고 아무리 못해도 그냥 참아줘야지 하는 여론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짧게 한번 네 분 패널 의견을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뭐를 성과로 꼽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그 한미와 한일이 투 트랙으로 각각의 동맹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었잖아요. 한일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미일, 그다음에 한미 이렇게 이제 동맹을 하는 과정이 이제 한미일로 합쳐졌다. 그래서 저는 이 한미일의 이 프레임워크를 짜게 되면은 가장 크게 보는 게
일단 여기에 인구가 5억 명입니다. 이 3개국에. 그다음에 경제 블록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 세계 경제 32%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규모가.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이제 단일 시장 규모가 돼서 아시아판 뭐 나토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외교 안보까지 이루는 총체적인 말하자면 블록화를 이뤘다는 것. 이거는 저는 퀀텀 점프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별도의 트랙으로 오던 그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합일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삼자의 공통 의견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원칙이라든가 그 3대 문서로 확약했다는 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정일환 교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뭐 성과 이렇게 막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와 닿습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그건 최소한 미국의 국익이 있고 일본의 국익이 있고 한국의 국익이 있는데 도대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엇이 관철되고 또 우리에게 실리를 갖다 줄 수 있는 거냐. 뭐 굳이 얘기하면 군사 안보 부분에 있어서 뭐 연례, 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했다든지 하는 정도겠죠. 안보를 좀 더 강화하는 아주 하나의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오히려 안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북중 러와의 어떤 대결 구도는 오히려 더 악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군사 불안이 더 점증하는 이런 뭐 안보 딜레마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실제 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단한 뭐 회담이었다. 대만족을 표시했어요. 또 뉴욕타임스도 뭐 미국 외교의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뭐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외교 목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었고 미국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사 중국 견제, 중국 봉쇄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을 만드는 데 우리가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그걸 뭐 속된 말로는 그냥 시다바리 역할을 해준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다. 우선 당장 이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풀어닥칠 이 대중국 외교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초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준혁 교수.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시다 일본 총리 하는 걸 보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오염수 방류 준비하고 있는 상황 시찰 아니었습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 바로 갔죠. 그러면 일본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나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확실하게 어나운스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받아왔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명확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방기한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아니 강릉 앞바다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강릉 앞바다가 동해입니까? 일본해입니까? 속초 앞바다가 우리 바다입니까? 아니면 일본 바다입니까? 미국 정부가 일본 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어떤 해냐면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이라고 하죠. 그 100년 되는 해입니다. 1923년 9월 1일부터 4일간 있었던 그 엄청난 학살들. 당시 6,600명이 학살됐다는 설이 있고 독일 그 내용에 의하면은 24,000명이 조선인 학살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가서 미국과 일본에 맞춰가지고 다 예스만 하다 온 거 아닙니까? 완장 하나 주니까 그냥 뭐 완장 차고 나간 어릿광대 같은 모습으로다가 행동을 하게 됐고 결국 그 결과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갖다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제1 원자력 발전소 가서 이제 방류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22일 날 하려고 하다가 뭐 8월 말 하겠다라고 이제 최종 정리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으짜님이요. 정기남 교수님 시다바리 일본말이 이렇게 우아하게 들리긴 처음입니다. 기시다바리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들 나오던데 그래요. 임세현 대변인 네. 이번에 이렇게 성과를 쭉 이야기하는데 와닿는 것은요. 매년 만나기로 했다. 네.
뭐 그거 하나 성과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공허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좀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피식할 만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영원히 만나자 그랬다고 그러던데 가장 그 세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인기 없는 지도자 3명이 만났죠. 그래서 3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100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남 자체는 좋아요. 근데 만나서 뭘 얻어왔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요, 보통은 외교를 하게 되면 순방이나 이런 거 가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게 보통은 정상인데 이제는 국민이 1호기가 뜨면 불안해합니다. 가서 뭘 또 가서 뺏겨올까 하고 불안한,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서 1호 영업사원으로 뭘 받아왔는지도 매우 궁금하고, 전 더 놀라운 게 대통령실의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덧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끄는 위치가 있다는 게 놀랍다. 우리가 생각해도 놀랍다. 놀라워요. 제가 생각해 놀랐습니다. 이렇게 호구짓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놀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덧 이렇게 뭐 미국, 일본과 어깨를 이렇게 한 게 놀랍다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왜 이렇게 미리부터 우리가 속국처럼 이렇게 대합니까? 미국, 일본이랑 견주어도 훌륭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남 자체로서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 대통령실의 메시지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참석 말고는 성과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성과가 뭘까 한번 짚어봤는데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동관 방송통신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역겨워서 보기 힘들었다 하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야당이 과연 기대했던 만큼 싸워줬는가에 대해서 갸우뚱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슬린 부분들을 좀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요. 뭐 3가지로 크게 꼽았는데 언론 장악 의혹, 그리고 자녀 학폭, 그다음에 재산 문제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문회 할 테면 해봐. 그래도 끄떡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학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말의 양심에서 말은 한자로 한번 이렇게 칠한다, 바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칠하고 그랬던 것을 일말이라고 하거든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한없이 사과하고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학폭 문제가 불거졌고 피해자가 아직도 있는데 뭐 일부 있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사퇴하라, 사퇴할 생각 없느냐. 뭐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기본 마음가짐이 어떤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2가지 부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들도 전혀 지금 반성의 기미도 없고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가해 사실 있습니까?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거짓 그 해명문에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해서 입장.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의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말씀드리지 거짓말할 만약에-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우리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후보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되더라도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저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의 컨텐츠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동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요.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학폭 문제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든가 뭐 재산 증식 문제라든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다 해명하고 오히려 사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저 태도는 뭡니까? 좀 국민과 싸우자고는 말고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게 끊임없이 지금 교사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일부 있었겠죠. 그 있는 건 맞잖아요. 맞으면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글로리보다 더 심한 게 이동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리의 연진이는요, 나중에 감옥이라도 갔습니다. 근데 이동관 아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피해자 4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1명 화해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셋은요? 안 맞았나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까지 이사장한테 전화했었고 어머니는 학폭이 열린 교사 누구냐고 찾아가서 생떼까지 부렸습니다. 더 심한 학교 폭력과 갑질이고요.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관 자체도 매우 위험하고요. 이른바 언론 장악 5종 세트라고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5종 세트가 뭐냐? 감시한다, 조치한다, 줄 세운다, 이용한다, 청탁한다, 그다음 격려한다, 고소하고 길들이고, 그다음 더 씌우고 쫓아낸다. 이게 이동관식의 언론 장악 5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번 청문회를 보고 자료 제출 거의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자료 제출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거는 청문회에서 위증 시 또 법적 처벌 가능하도록 법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쩍새님이요. 봐도 싸가지가 없어. 앵무새님, 오만하고 장난스럽고 진정성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문병원님, 한동훈 장관한테 다 배우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쭈너님, 점심을 그냥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네. 아니, 김준혁 교수, 어떻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뻔뻔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뻔뻔하다. 저는 방송 보면서 저 계속 느낀 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저도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저 방송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가 과거에 역사 속에서 간신들도 많고 역적들도 많았거든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문제가 있어 하면은 관직을 받았을 때 사양하고 일단 물러났다가 나중에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동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정말 철면피처럼 후한무치 이런 모든 안 좋은 용어들을 다 사용해도 모자랄 만큼 저렇게 뻔뻔하고 악의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자기 아들 아까 그 방송에 나왔지만 뭐 좀 있었겠죠. 학폭 문제 있었겠죠.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 가해 학생 그러니까 피해 학생한테 300번을 이 책상에 머리를 박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0번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300번을 박게 했다고 하는 거의 살인에 가까운 일인데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나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역으로다가 무마하고 덮고 오히려 그래서 자기 아들 명문대학 보내려고 이사장 협박이나 하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지금 이동관 내정자 이동관 씨의 그 태도를 봤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 듭니다. 레모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되받아 쳤어야지요.
요미님, 교만이 하늘을 찌릅디다. 다 뒷배가 있으니 저리 당당하겠지요. 메시지 컨설턴트 전문가께서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좀 관찰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걸로 느껴졌습니까? 할 테면 해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만일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청문회에 나가거나 어느 국정감사장에 나가거나 할 때 코칭하거나 컨설팅 할 때 제 1번 항목이 이겁니다. 사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보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관계, 그 다음에 저쪽에서 뭘 제공하고 뭘 얘기하거나 입증하거나 뭘 해서 추궁할 때 그 사실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설명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 가장 이게 1덕목입니다. 그 저희들 컨설팅 할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미 학폭 문제가 논란이 된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야당이 아마 청문회 때 거기에 십자포화를 집중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은 답변 매뉴얼이 있었어야죠. 최소한 이제 학폭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앞으로도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함을 갖고 있고, 제가 어떤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시면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들 나서 사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예견되는 야당의 공세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사퇴 문제가 얘기 났을 때는 끊임없이 겸허한 자세로 야당의 지적과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 답변의 매뉴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청문회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내가 생각을 답변하는 청문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맞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조금 말하자면 태도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서는 이미지로 치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태도가 이미지로 치환된다는 거는 그걸 결국 국민들이 인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는 간과한 게 아닌가 싶네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공격에 대한 어떤 좀 마음 상함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국민께 내가 하루 시간을 가지고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라는 조금 더 한 번의 생각을 더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그 이동관 후보자 얼굴을 잘못 YTN이 내걸고 보도를 하면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것 통하지도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이면은 언론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이번에 3억 해놓고 또 이동관 후보 배우자가 뭐 2천만 원 받았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5억 손해배상을 또 제기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가장 좀 그 경계해야 될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정치의 사법화를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사안과 그런 소재들을 자꾸 법정에다가 떠넘김으로써 오히려 정치권의 갈등을 가져온다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언론에, 저는 사실 YTN이 그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몇 번 큰 실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말하자면은 그 이제 말하자면 경고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충분한 지적을 하는 과정이, 저는 저도 사실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좀 금액도 좀 크고 해서 저도 과연 이게 방통위원장 지금 청문 과정이고 말하자면 지금 아직 인준 받지 않은 그런 단계인데, 그렇게 좀 지금 이게 도합 합산하면 8억인가가 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국민 정세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좀 사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전에 그 댓글에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저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그 민주당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로 저는 압축된다고 봐요. 완전히 청문회 자체를 희롱하고 무력화시킨 저는 그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점심 드시고 오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회를 해서라도 사과를 받아냈어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그 전투력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자, 오만방자한 이 태도, 동문서답식 답변, 일관되게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청문회 때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재택 무산, 결국 무기력한 청문회. 이걸 노린 게 이동관 후보자고 여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얼마나 무자격자고 부적격자인지는 드러났다. 그나마 성과라면.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하루 청문회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 거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앞서도 여러분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학폭 관련해서 그 당시 학폭이 발생했던 그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두 번째, 후보자 부인이 생기부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또 인터뷰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국민들이 쳐다보는 청문회에서는 뭔가 좀 손학비를 피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국회 차원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거짓말, 위증 이런 시비로 얼마든지 비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이 청문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의 비호화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청문 이거 결과 보나마나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시 재송부를 하게 돼 있을 텐데 이미 다 정해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그냥 그대로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어떤 그 각성이랄까 이게 좀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저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든든한 뒷배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명자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가 17명이나 됩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할 테면 해봐 나는 임명할 테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뒷배 가운데 또 한 뒷배가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맡았던 과방위원장입니다.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진행 태도도 정말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도대체 중립을 지켜야 될 위원장인지 아니면 맨 앞에서 막아내는 호위무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과방위원장이 나서서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하고 전화하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보도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책에도 나와 정권의 편에 있습니다. 들도록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 책에 나와 있습니다. KBS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병수 사장 아시죠? 네. 여기 스핀닥터란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KBS 이병수 사장 아시죠?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 네? 전화 몇 번 하셨냐고. 이병순 사장님한테요? 예.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래요? 예. 제가 이번에 시민 참여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2008년 10월에 네. 이병수 사장께 전화를 하셔서 네. 모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을 하셨더만요. 그리고 그분이 네.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꾸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상한 수신료 센터 영업직으로 보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도 전화기를 잘 꺼내드시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다시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게 사실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보여주신다면서요? 보여주세요. 아니, 증인을 지금 채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증인을 채택해서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을 테니까 네.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이게 방송 장악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확인되면 방송위원장 자기 그거는 이병순 사장님이 증언을 하셔야지 제보를 하면 다 사실입니까 그게? 당사자가 얘기가 당사자니까 더 적격이 아니죠. 답변하실 거 없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를 문건을 가지고 스핀닥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청장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해가지고 한 문제가 죄송합니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변 안 하는 거죠. 김주적 교수,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장제원 의원하고 저하고 중앙대 86학번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본인이 어디서 1학년 때 학생운동했다고 뻥치고 다니는데 우리 1학년 때
전체 저희 동기들 학생운동 멤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뻥은 일체 치고 다니지 마시고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입학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이 지금 과방위원장으로서 이 청문회를 갖다가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지명한, 국민의힘이 지명한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후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이 하는 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청문회예요. 국민들이 하는 청문회를 저렇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게 만들고,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이동관 후보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저는 장제원 의원도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장제원 의원한테 확실한 응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환 교수는 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논점 어리기인데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되나? 통화해도 돼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요. 이동관 소위 이른바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홍보수석인 경우에 정권 우호 성향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잘하는 사람한테는 VIP 프렌드를 해가지고 전화도 걸게 하고 이 과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완전히 둘러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언론사장과 통화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의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장제원 특유의 이 궤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라고 위원장이 개입합니다. 이건 도와주는 수를 넘어서서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희화화시키는 장제원의 태도인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민주당 차원이 야당 차원에서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으로 절대 소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는 행안위원장으로서 마이크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지금 야당이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세훈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건을 봤을 때 아마 임명 강행하겠죠, 대통령이. 그러자고 아마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절대로 그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임명 절대로 불가해야 될 것이고요. 임명하더라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탄핵 절차 바로 진행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이요? 탄핵이요. 네. 만약에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요건이 필요할 텐데 지금 국무위원급은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직무상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직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탄핵이 가능할까요? 직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부적격인 게 여러 차례로 보여졌고 실제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제대로 소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과 범법 사실에 대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이분 잘 고르셨어요. 굉장히 적합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와 아주 똑같아요. 매우 똑같이 적합한 인사라고 보여지는 게요. 국민 무시하고요. 오만방자하고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그다음에 문개기. 이게 딱 다 갖춰진 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결이 맞는 인사죠. 하지만 국민은 매우 불행하고 언론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명할 게 뻔한데. 예. 네. 아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이상민 탄핵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서 민주당이 탄핵 성공했지,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는 데 성공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했습니까? 직무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말하자면 민주당의 지금 저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청문회라는 말하자면 공적인 자리에서 더 추궁하고
부적격이라고 하면 더 그걸 입증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송곳처럼 추궁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후보자의 답변을 받아내야지 마치 이제 오자마자 일도 안 했는데 바로 그 탄핵 절차로 들어간다? 저는 좀 이거는 과도한 거고 오히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직무복귀 결정이 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임세현 대변인의 발언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지요. 뭐 후폭풍 걱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했다가 나중에 헌재가 기각을 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이나 흠결로 봤을 때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이용해서 현 정부가 임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뒤에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언론 장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의가 생겼을 때 그 뒤에 너무 늦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를 시켜서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냐. 임세현 대변인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의 절차, 임명 절차나 이동관 후보 자체도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한다? 저는 그게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통령 국가라는 대통령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고요. 지금 대통령 권한을 너무나도 남용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권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력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정서와 전혀 다른 사람을 계속 무차별적으로 앉히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전 절차 이런 것도 이것도 행정부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그 직무를 시작했을 때 자,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본인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컨텐츠 환경을 만들겠다는데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또 노골적인 방송 장악에만 힘을 쓰고 저는 그러면 탄핵 조건이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령 법리적으로는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이 나더라도 정치가 여론전에서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동관 후보자가 어쨌든 청문 자리에서 답변 태도는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 앞으로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드러냈는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면 몇 개월 시간을 줘보고 해야 설령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되더라도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놔두고 쟤는 안 봐도 알아. 뭐 할지 뻔히 아니까 우리가 탄핵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저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공당의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고민할 지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게 도대체 평시의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저는 판단일 거라는 거예요. 판단 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탄핵 조건이 성립하느냐? 물론 탄핵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직무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탄핵 소추 발의라고 하는 것은 또 입법부의 권한인 겁니다. 실제 이동관 씨는 방송 장악에 대단히 진심인 기술자예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완전히 요식 절차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말든 임명을 강행할 거예요.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 기다립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에 완전히 그 본인의 기술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낼 텐데 그리고 그런 위험한 언론과는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결국은 탄핵 소추 발의를 통해서 그건 입법부의 권한이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직무정지를 시키고 이것을 여론화시키는 작업, 이게 지금 야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더라도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휘두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계세요. 입법부에서 올라오는 거 다 일일이 거부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를 겨냥할 수 있는 그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거부권이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탄핵권이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권한 남용하고 계시면 국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이동관 후보자는요. 이 방통위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떠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위원까지 했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애초에. 근데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인 탄핵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률적으로도 그 논란이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장 하는 사람은 인수위원을 지낼 수가 없다라고 돼 있지 인수위 때 특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법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그래요.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법 테두리 밖에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거부권이 정치적으로 옳다 그러다 논쟁은 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6건인가 7건의 거부권 행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근데 지적은 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에 있는 건 모든 걸 하겠다. 저는 그게 완력 자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거지. 직무 시작도 하기 전에 바로 탄핵부터 들어가겠다? 어찌 보면 정치적 겁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전술적으로 어떤 것이 유효한지 또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이건 야당의 몫입니다. 야당의 전략가들이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하게 마무리하고 자 임명 강행하고 추석 전 아마 9월 24, 5일 되면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은 임명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본의 아니게 보란 듯이 아마 방송 장악에 들어갈 거예요. 이미 일사천리처럼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출근하는 날을 위해서 KBS 뭐 이사회, MBC, 박문진 이사회 다 지금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임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다 양탄자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야당이 그런 본인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쳐다본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 잘하셨어요. 조달의 헝칼이 될지 아니면 이게 이 정권의 어떤 먹을 겨누는 비수가 될지는 국민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내일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탄핵 어떻게 의견이 갈릴지 궁금한데 다만 이 부분만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최수영 컨설턴트께서 제대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직무상 행한 뭐가 아직 안 나오는데 그걸 탄핵을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KBS, MBC 이사장 바꿔치우고 방통심의위원장 막 교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이 배후에 이동관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방통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인데 방통위원장은 공석이고 전혀 영향이 없었다. 뒤에 어른거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건 사실의 영역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김효재 지금 어쨌든 대행이 하는 그 과정이고 사실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께서 밀어붙인다. 이거 이렇게 꼭 임명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도 추론하고 있고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동관 후보자가 오기에 이거 다 사전 밑밥을 깔아놓고 밑자락 깔아놓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한 추론이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이동관 후보자가 와서 이렇게 다 하려고 미리 사전 작업 깔아놓을 거라는 일종의 것도 프레이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 그대로 한번 하느냐를 지켜보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니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진지하고 또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인데 그 일본 동경에 가면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무덤 중에 하나가 김옥균 무덤입니다. 예, 김옥균 무덤에 박영효가 쓴 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사람이 태어나서 비상하게 살다가 비상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정기남 선생님께서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비상시국이다. 이 여러 문제도 비상시국이지만 언론 문제도 비상시국이다. 왜 그러냐? 지금 검찰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 재조정 시행령안을 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조정한 내용들인데 이걸 다시 검찰이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9월 2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다시 시행령이 통과가 돼서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독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경찰한테 지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검찰공화국의 권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방송에서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언론에서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언론이 통제를 해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 맞는 것만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이런 비상시기에 저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동관 후보에 대한 일단 탄핵. 이건 저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는 아까 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탄핵 얘기가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는 이유가 그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나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잘 듣고 있다. 학폭 문제, 아들 문제지만 내가 정말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언론 장악 의혹, 그런 부분도 잘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앞으로 방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한번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라. 내가 정말 공정하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지 그때 와서 판단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여지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하는 태도를 보면 할 테면 해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임명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더 두고 볼 게 뭐가 있겠어. 이제 그대로 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들게 만들어버린 측면은 없을까요? 뭐 그것도 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의 영역보다 인식의 영역이 중요하고 그것은 태도에서 이제 결판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은 좀 저도 아쉽습니다. 아쉽고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본인이 또 강변을 했어요. 뭐 스핀 닥터라는 말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뭐 저도 청와대 대변인실에 저도 선임 행정관 근무할 때 저도 사실 전화 많이 돌렸고 또 여러 가지 또 협조 요청도 했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홍보 수석실의 이게 업무의 일환인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스핀 닥터라는 말을 전문적 용어를 쓰면서 이거는 내가 그때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때는 그때 홍보수석의 역할이 충실했고 지금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더 충실하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였으면 저도 야당의 저는 말하는 감정선이라든가 그런 여론전의 공세를 조금 좀 더 수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는데 조금 그걸 자극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 설마 너네들이 나를 탄핵할 수 있겠어?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탄핵해봐야 기각될 텐데 후폭풍 걱정되지 않아?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스핀닥터 얘기했습니다만 이동관 후보자가 MB 시절에 홍보수석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했던 역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세월호 때 했던 역할 그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KBS 보도국장이 그 녹취를 공개하면서 생생하게 드러났고 MB 때 이동관 수석이 했던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외에 스핀닥터 역할로 봤을 때 차이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대통령의 홍보 참모는 대통령의 좋은 기사 많이 양산하고 나쁜 기사 조금 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할 역할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래서 이정현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저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이런 홍보라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굉장히 레벨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죠. 그때는 그때의 직분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누구의 참모가 아니라 방송 중립과 한국 미디어 발전이라는 엄청 어떤 말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 쓰기 때문에 그때와는 당연히 역할을 달라야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소신을 밝히는 게 저는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법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다 관행이고 죄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유죄 판결을 받는 거를 보고 이것은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지, 스핀닥터 역할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옳은 태도라고 보십니까?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의 질서에 맞게 다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정현 수석의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외압이라든가 외압의 흔적을 남기거나 혹은 그런 시도들이 있어도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그게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더 엄격하고 더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는 바뀌었고 세상은 진화했습니다. 바뀐 질서에 맞게 사는 게 맞습니다. 중립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바람을 최수영 컨설턴트의 바람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동관 그 후보자는요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이른바 야당과 민주화운동 인사를 공산정체주의 추종 세력으로 얘기했어요. 자, 이동관 후보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뭐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라고 부르면서 적대감을 비친 바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감옥 가겠다. 너희도 할 테면 해봐라라는 게 지금 이동관식 이 소위 야당 태도고, 그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당이 이를테면 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기력하게 쳐다본다? 저는 그냥 방송 장악을 쳐다보고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동관 후보자는 어떻게 나가냐? 자, 방통위원장 내정되죠? 이제 24일 출근하죠? 그러면 더욱 MB정부 때 했던 그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욱 철저히 언론을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시도와 상황을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이 문제에서 야당이 지금 이것을 그저 16번째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거친 장관급 후보자를 그냥 통과시켜준다. 이렇게 인식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만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날 거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MB 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10년도 넘은 때 아닙니까? 김준혁 교수. 그런데 그때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합니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전에 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국민은 세계 인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세계 인류인데 정치인이 세계 3류인데 그 세계 3류의 어떤 정치인들이 특히나 MB 시절에 이동관 홍보수석의 어떤 인식 수준이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인류의 국민들을 갖다가 이건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격분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아나무인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정책들도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역사가 반드시 기록해 줄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역사가 반드시 기록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이동관 후보는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스핀닥터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범죄를 자백하는 겁니까? 스핀닥터가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을 지칭해요. 긍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스핀닥터가. 근데 매우 자랑스럽게 스핀닥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핀닥터 역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겠다고 시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당이 탄핵을 안 합니까? 당연히 직무 정지시켜야죠. 그 스핀닥터의 얘기를 한 거는 그때 홍보수석실에서 했던 게 그런 역할이었지 언론 장악이나 통제 의미는 없었다고 이제 해명을 한 거였고, 그리고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게 말하자면 합의제 기구입니다. 대통령의 참모 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쨌든 야당도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이걸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가치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일부러 파행으로 이끌어 갈 의도가 아닌 이상 저 혼자서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잘 말씀하셨네요. 야당 추천 인사 지금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 임명 안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뭉개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당에서는요? 그러니까 하겠죠. 저는 제가 하겠죠가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6개월 그러니까 동안. 저기 정상적 절차를 밟아 추천했으면 대통령께서 얘기한 건 최민희 의원은 그런 거잖아요. 자격이 사실 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새로운 자격을 가진 사람 추천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동관 후보야말로 자격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예. 오죽하면 탄핵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청문회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저런 청문회를 꼭 봐야 하는가? 저런 청문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한번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님, 히틀러와 괴벨스의 조합을 윤 대통령과 이동관 후보에게서 보게 된 황당한 상황입니다. 히틀러와 괴벨스 최후와도 같이 갈 겁니다. 조인영님, 임세은 대변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대뽀로 권한을 남용하는데 그걸 정석으로만 대응하는 게 무능력한 겁니다. 주임정님, 정부 대통령이 비정상인데 야당만 절차대로 가야 합니까? 김대유님, 팩트는 되고 나서 후에는 늦는다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일절만님,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레모님,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방통위에서 알아서 꽃길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예, 남자친구 상식이님은 공정하지 않은 진행을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저렇게 대놓고 방어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장제원 위원장 진행 방식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김준혁 교수, 임박한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시다 총리하는 거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일본의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우리 예. 강제동원 그 피해자들이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곳이었는데 일본이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서 반대 투쟁하러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도쿄전력도 다녀왔었고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일본 시의원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어민들도 다 90% 이상이 지금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현재 자민당과 도쿄전력이 야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갖다가 미국이 용인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는 용인하는 이런 정상회담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가 이명박 정부 뒤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평가할 때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했습니까? 뭐 성공 실패 평가하기보다는 최소한 우리 보수 정부의 어떤 원칙에 맞는 가치를 박근혜 정부가 실현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원칙과 저희가 가치가 기준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했지만 보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실용주의가 과연 그게 보수의 정말 가치인가라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도 거기에 대한 좀 재평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보수의 원류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짐이 있었습니다만 뭐 차별화를 두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뭐 그게 굳이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나빴어요. 약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을 이은 보수 정부마저도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했던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 정권이 10년도 한참 지난 지금 다시 시즌2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한 사람한테 배워도 잘할까 말까 한데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받는 저 정부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쓰면서 해보겠다고 하는 이 심사는 도대체 무언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정해서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선크림 세트 드리고 9월에는 좀 다른 상품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임정님, 정부 대통령이 비정상인데 야당만 절차대로 가야 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주임정님께 선물 드리고요. 묵주기도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와 상처뿐인 킹콩이 마구잡이로 뛰어다니면 뒷수습은 누구 몫입니까? 이런 걱정 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도자기 박물관은 우리 국민이죠. 코끼리, 상처뿐인 킹콩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심경을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묵주기도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홈페이지에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함 교수, 최수영 컨설턴트, 김준혁 교수, 임세은 대변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